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하이쿠 순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을 잠정적으로 와카의 역사와 하이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독은 없겠습니다. 와카의 역사와 하이쿠. 와카는 일본 고유의 시가를 말합니다. 한자로는 화가, 화를 평화할 때 화자, 조화롭다 할 때 화자, 이것은 화자가 일본을 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발음은 와라고 읽고요. 와쇼쿠 하면 일본 전통 음식을 말합니다. 와후쿠 하면 일본 전통 복식을 말하고 옷을 말하고요. 와카 하면 일본 전통의 시가를 말하는데요. 또 여기에서도 몇 갈래 하이 개념이 파생됩니다. 오늘 네 가지 와카의 하이 장르 네 가지를 놓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와카의 네 가지 하이 장르: 단카, 렌가, 하이카이, 하이쿠, 이렇게 설정해서 지금 순서대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단카는 한자어로 단가가 되겠습니다. 짧은 노래라는 뜻이죠. 이것은 4세기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그 역사가 1700년 된 역사입니다. 단카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백제도로인 왕인박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 단카를 모은 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국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죠. 만엽집, 고금 와카집, 신고금 와카집,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많이 집대성 해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작품 수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단카의 음수율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57577 57577 모두 합하면 31음절이 되겠습니다. 31음절의 시가 단카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가 조금 시대를 해질 점에 천년이 지나서 한 15세기 직경쯤 되었나요? 그때 와서 좀 변화가 생깁니다. 단카는 개인 창작시인데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돌아가면서 이어져 가면서 연결시키면서 부르는 노래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창작시에서 집단 창작시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한 사람이 575를 17자를 이렇게 먼저 매기면, 그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민요 부를 때 매기다 합니다. 매기고 받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 사람이 575 17자를 매기면 다른 한 사람이 77로 14자로 14자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매기는 575를 상구라고 하고 받는 77을 하구라고 합니다. 상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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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제일 앞에 놓인 상구를 시작한다고 해서 발구, 출발할 때 발자, 발구, 일본말로 훅구라고 한다. 발구는 하나입니다. 상구 중의 상구가 발구다. 일본말로 훅구인데, 이것을 렌가, 한자로 쓰면 영가, 연결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두 사람이 작자가 될 수 있겠고, 열몇 사람이 작자가 될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명이 작자, 지연이가 될 수 있는 노래. 집단 창작의 단가가 바로 렌가입니다. 이 렌가로 하다가 렌가에서 분화된 장르가 또 생성하게 됩니다. 이 단가든 렌가든 다 귀족적인 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말장난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렌가의 여흥으로서 새로운 렌가가 생겨난다. 이것을 하이카이노 렌가. 하이카이라는 말은 골계라고 하는 해학, 유머, 골계라는 말에서 비롯된 말이다. 골계라는 좀 어려운 한자어를 일본말로 발음하면 하이카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카, 렌가,
하이카이로 발전되면서 하이카이는 랭가의 여흥이다. 좀 서민화된 것이다. 말장난, 언어 유희, 뭐 가벼움의 추구,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포스트 모던 문학과 예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귀족들이 써왔기 때문에 좀 무거운 것이었는데 좀 가벼움으로 이렇게 뭐랄까 세속화된 그러한 랭가가 하이카이노 랭가, 그래서 줄여서 하이카이라고 하는데, 누가 열광적으로 이것을 소비하고 향유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일본 근세, 저 에도 시대에, 그러니까 17세기 때에 와서는 사회 경제적 이 지위도 이제 일본의 한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전국시대, 전쟁만 하던 그 시대가 지나갔거든요. 이제 평화시대가 온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통일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게 17세기 시작입니다. 17세기 때 와서는 이렇게 일본 국가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안정이 되었으니까, 임진왜란도 끝나고요. 안정이 되었으니까 무사가 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이 무사,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고 대신에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만드는 사람들, 즉 상공인들이 이렇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것을 조닌이라고 해요. 밭전자의 곤물의 정, 안에 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연장을 말하거든요. 앞에 밭전자 하는 것은 밭 할 때 그 밭이거든요. 이 정자를 써서 조닌이라고 하는데, 이 조닌이 바로 서양의 근세의 역사에서 부르주아에 해당됩니다. 혁명의 주체 세력까지는 안 됐지만 조닌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높아졌죠. 조닌의 랭가라고 하는 것이 하이카이다. 하이카이가 이 조닌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조닌이 아주 열광적으로 애호를 했다. 일본도 역시 산업공상의 안에 그 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사자가 선비사자인데, 우리나라는 선비지만 문사를 말하지만 일본은 무사를 말합니다. 사무라이를 말합니다. 뒤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18세기, 19세기에 가면 장사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존인이 떡 앉아 있으면 무사가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돈 좀 구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 신분이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장사꾼, 돈을 많이 자본을 축적하는 장사꾼을 우대하고 또 기술자를 또 우대해서요. 서양의 경우처럼 마이스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가들 마이스터라고 존경해 준 사람 없었어요. 추사 김정희 정도일까. 실학자 박제가가 높게 평가한 안에 그 밀항기생 칼춤추는 운심이 정도 좀 이렇게 글을 남겼을까. 별로 예술하는 사람들을 천시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도 존경을 하고 공예품 만드는 사람, 장인들도 존경을 하고. 이삼평, 우리나라 사람, 이 일본 넘어가는 이삼평, 일본말로 리삼페라고 하는 사람은 죽어서 신사에 모셔졌으니까 도자기의 신이다. 나도 거기에 가서 그 후손에게 도자기 하나 사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공인들, 장인들을 이렇게 존경을 하는 사회가 일본 사회다. 그러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와 조선 후기가 이렇게 국력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부르주아에게 소비되고 향유되는 문학 장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부르주아의 서사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이카이는 조닌의 랭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 사회, 기득권자의 조롱하는 어느 유희적인 측면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시스는 하지만 문학성은 자꾸 떨어져 가는 거죠. 17세기 후반에 한 안에 대단한 천재가 나타납니다. 바쇼가 나타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575조의 이 시가 이게 어느 유의로 떨어지는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 독립부터 시키자. 575, 77에서 77은 그러니까 발구만 요렇게 상구 중에 상구, 즉 발구만 이렇게 575를 떼와서 이제 매기고 받고 하는 게 아직 받지 않고 독립을 시키자 해서 575를 안에 독립시키는 형식적인 실험을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쇼입니다. 바쇼가 이때 어느 유의로 떨어지는 문학성을 높이면서 인생의 깊은 의미와 고차원적인 어떤 사상, 관념을 짧은 음절, 17음절의 시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이쿠인데,
바쇼 시대는 하이쿠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바쇼의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어 가지고 서성의 이 하이쿠를 개성을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문학이 되고 국제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쇼가 하이쿠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였다. 한참 후인 200년 지나서 메이지 시대에 19세기 말에 이르렀어야 하이쿠란 말이 생기는데, 이 하이쿠란 말이 뭐냐 하면 하이카이노 후쿠, 후쿠라고 아까 발구 575부터 시작한다 했죠. 발구. 이것이 하이카이노 후쿠, 이 7자를 제1음절 2음절이 하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음절 7음절이 쿠거든요. 요것을 따와서 하이쿠가 된 겁니다. 하이카이노 후쿠에서 온 말이다. 이것은 메이지 시대의 하이진이었던 시키가 처음 사용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쇼가 하이쿠를 사실상 창시했지만 200년 후에 하이쿠란 말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작품을 이야기하니까 좀 뭔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쇼 시 한 편 제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문을 보고 직역을 하면 쓸쓸함의 바닥에까지 내리는 진눈깨비요. 이걸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485조가 됩니다. 485가 됩니다. 575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직역이 됩니다. 이것을 유시아씨가 번역한 것은 쓸쓸함이 밑빠진 듯 내리는 진눈깨비요. 요거 한 걸음 조금 나아가서 475, 조금 불안전하지만 475로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용감하게 의역을 했습니다. 575에 맞춰서 들어보세요. 쓸쓸한 눈이 내리네 심표, 밑빠진 독 새는 것처럼. 마침표. 575에 맞춰서 쓸쓸한 눈이 내리네 밑빠진 독 새는 것처럼. 밑빠진 독이 에다가 물을 부으면 다 줄줄 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줄줄줄 새는 것이 초겨울에 진눈깨비가 이렇게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게 원문에 보면 사비시사, 쓸쓸함이거든요. 사비시사로부터 시작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하이쿠입니다. 이 쓸쓸함은 일본 전통의 미의식입니다. 사비시사, 줄여서 사비, 사비, 와비, 모노노, 아와레, 육갱, 이런 것들이 일본 전통의 미의식이다. 사비라고 하는 것은 쓸쓸한 것이고, 와비는 고적한 것이고, 조용한 것이고, 모노노 아와레는 이게 하려면 길어지니까 그런 거 있다 생각을 하고, 육갱은 유현한 것, 유현의 일본말로 육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전통 미의식은 한 알죠? 한 신명, 해한 산생. 한은 한대로 그대로 놔두고 또 한을 풀어서 너 살고 나 살고 하는 상생을 도모하는 이 한 신명, 해한 상생이 우리의 전통 미의식인데, 일본은 사비, 와비, 모노노, 아와레, 육행 이런 것인데, 이 일본 전통의 미의식인 사비를 잘 드러내고 있는 하이쿠가 바로 방금 제가 바쇼의 제가 의역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이 시입니다. 말놀이를 넘어서, 단순한 말놀이를 넘어서 일본 문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 보면 진실은 안 보이는 곳에 있다고 했는데, 이 안 보이는 곳에 이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조금씩 내리는 눈에도 이처럼 인생의 쓸쓸함이 묻어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가 방금 바쇼의 하이쿠, 쓸쓸한 눈이 내리네 밑빠진 독 새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감히 용감하게 전공자가 아니어도 옮겨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